우리가 지금 이 순간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이 소리들.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공기 중으로 흩어져 영원히 사라져버리는 이 덧없는 진동을 붙잡아 두겠다는 생각은 사실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지독한 집착 중 하나였습니다. 아주 먼 옛날 고대 그리스인들은 깊은 동굴 속에서 들려오는 메아리를 보며 누군가 그 안에 숨어서 우리의 말을 흉내내는 신비로운 존재가 있다고 믿었고, 북유럽의 차가운 바다를 항해하던 선원들 사이에서는 혹독한 겨울 추위 때문에 내뱉은 말이 공중에서 그대로 얼어붙었다가 따뜻한 봄이 되어 녹기 시작하면 여기저기서 한꺼번에 사람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는 기묘한 전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기도 했죠. 누군가는 그저 웃어넘길 만한 허무맹랑한 상상이었겠지만 그 밑바닥에는 사랑하는 사람의 마지막 음성을, 혹은 세상을 호령하던 영웅의 포효를, 시간의 흐름 속에 박제하고 싶어 했던 인류의 원초적인 갈망이 깊게 서려 있었던 셈입니다. 17세기 프랑스의 문학가 프랑스와 라블레는 자신의 소설 속에서 하늘에서 쏟아지는 형형색색의 얼어붙은 말들을 묘사하며 소리를 시각적인 실체로 구현하려 애썼고, 이러한 상상의 날에는 시간이 흘러 18세기에 접어들며 비로소 과학이라는 차가운 이성의 옷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1787년 독일의 물리학자 에른스트 클라드니는 아주 단순하지만 충격적인 실험을 세상에 공개하게 되는데, 금속판 위에 고운 모래를 뿌리고 바이올린 활로 그 가장자리를 켜자 놀랍게도 모래들이 소리의 높낮이에 따라 정교하고 아름다운 기하학적 무늬를 만들어내기 시작한 것이죠.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던 소리가 금속판 위에서 춤을 추며 그려내는 그 기괴하고도 신비로운 문양을 보며 비로소 소리가 단순한 공기의 떨림을 넘어 저마다의 형태를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직감하게 됩니다. 이후 1800년대 초반에 들어서면서 과학자들의 집착은 더욱 정교해졌고, 단순히 소리의 모양을 보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소리의 파형을 종이나 금속 위에 직접 새겨 넣으려는 시도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기술력으로는 소리를 눈으로 볼 수 있게 기록하는 것까지만 가능했을 뿐, 그 기록된 선들이 다시 어떻게 소리로 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정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었죠. 마치 보물지도는 손에 넣었지만 그 보물을 꺼내 열쇠가 없는 것과 같은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인간의 호기심은 멈추지 않았고, 마침내 1857년 프랑스의 발명가 에두아르 레옹 스코트 마르탱빌이 소리를 눈으로 읽을 수 있는 장치인 포노토그래프를 세상에 내놓으며 인류는 소리를 가두는 역사적인 첫발을 내딛게 됩니다. 그는 램프에 그을음을 입힌 종이 위에 멧돼지의 털로 만든 바늘이 소리의 진동에 따라 구불구불한 선을 그리게 만들었는데, 이것은 인류가 역사상 처음으로 소리를 물리적인 형태의 기록물로 남긴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마르탱빌은 이 기록된 선들을 다시 소리로 재생할 생각은 하지 못했고, 그저 소리를 시각적으로 분석하는 것에만 몰두했기에 이 포노토그래프는 재생할 수 없는 소리라는 절반의 성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훗날 150년이 지난 뒤에야 현대 과학기술이 이 종이 위의 선들을 컴퓨터로 복원해냈을 때 그 안에서 흘러나온 가냘픈 노래소리는 당시 사람들이 소리를 향해 가졌던 그 처절하고도 경이로운 집착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음을 증명해 주었죠. 이러한 수많은 실패와 도전의 기록들은 보이지 않는 소리를 붙잡으려는 인간의 욕망을 더욱 불타오르게 만들었고, 당시 사람들은 죽은 이의 목소리가 담긴 상자를 꿈꾸거나 하늘의 천사들이 부르는 노래를 기록할 수 있는 장치를 상상하며 다음 세대의 천재가 나타나 이 봉인을 풀어주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기록하고 들리지 않는 것을 되살려내려는 이 무모한 도전은 거대한 폭풍 전야처럼 고요하지만 묵직하게
기술의 진보를 예고하고 있었고, 대중은 곧 다가올 소리의 혁명이 자신들의 삶을 어떻게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을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그저 얼어붙은 말의 신화가 현실이 되는 그 기적 같은 순간을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었던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소리를 기록으로 남기려는 인류의 수천 년 된 망상은 1877년 미국의 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 멜로파크에서 마침내 현실의 벽을 뚫고 튀어나오게 되는데, 당시 30살의 패기 넘치는 발명가 토마스 에디슨은 사실 음악을 녹음하겠다는 거창한 꿈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 그저 전화기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를 신호로 기록해두고 싶다는 아주 실용적인 고민에서 이 위대한 발걸음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진동판에 달린 바늘이 자신의 손가락을 찌르는 아주 사소한 고통에서 영감을 얻어 소리의 떨림을 물리적인 깊이로 기록할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곧바로 조스에게 금속 원통에 얇은 주석박을 입힌 기묘한 장치를 만들라고 지시하며 인류 역사를 뒤바꿀 운명의 실험을 준비하게 됩니다. 에디슨이 그 기계 앞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메리에겐 어린 양이 있었네" 라는 아주 단순한 동요를 읊조렸을 때, 사실 주변에 있던 조수들은 그저 또 하나의 실패작이 탄생하는 과정을 지켜보는 줄로만 알았겠지만, 잠시 후 에디슨이 바늘을 다시 시작점으로 되돌리고 손잡이를 천천히 돌리자 그 차가운 금속 원통에서 방금 전 에디슨이 내뱉었던 바로 그 목소리가 지직거리는 잡음 사이로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계가 소리를 흉내내는 수준을 넘어 죽으면 사라져야 할 인간의 목소리가 무생물인 금속 안에 갇혀 있다가 다시 살아 돌아온, 그야말로 신의 영역을 침범한 기적과도 같은 순간이었고, 이 광경을 목격한 조수들은 마치 유령을 본 듯한 공포와 경외감에 휩싸여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세상은 발칵 뒤집혔고, 언론들은 에디슨을 향해 멜로파크의 마법사라는 칭호를 붙이며 이 기계가 언젠가는 죽은 이의 유언을 생생하게 보존하거나 멀리 떨어진 연인의 목소리를 전달해주는 마법의 상자가 될 것이라며 연일 대서특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눈부신 성공의 이면에는 당시 사람들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기괴한 두려움도 공존했는데, 어떤 이들은 이 장치 안에 아주 작은 난쟁이가 숨어서 말을 흉내내는 복복술사의 속임수라고 비난하기도 했고, 종교계 일각에서는 인간의 영혼이 담긴 목소리를 가두는 행위가 신의 섭리를 거스르는 불경한 짓이라며 경계의 눈초리를 보내기도 했죠. 무엇보다 당시의 기술적 한계는 이 기적 같은 소리를 영원히 간직하게 내버려 두지 않았는데, 주석박에 새겨진 소리의 골은 바늘이 지나갈 때마다 조금씩 뭉개져버렸기에 몇 번만 재생하고 나면 소리는 다시 알아들을 수 없는 잡음 속으로 사라져버리는 허망한 운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소리를 가두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것을 온전히 보존하고 대중에게 널리 퍼뜨리기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너무나도 많았던 셈입니다. 그러나 이 짧고 강렬했던 재생의 경험은 인간의 소유욕에 불을 지폈고, 사람들은 이제 단순히 소리를 듣는 것을 넘어 그 소리를 영구히 소장하고 복제하고 싶다는 더 지독한 집착의 단계로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에디슨의 포노그래프가 세상에 던진 충격은 곧이어 또 다른 천재들의 도전 정신을 자극했고, 1880년대에 접어들며 주석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수많은 실험이 지하실과 연구실에서 은밀하고도 치열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소리를 새기는 칼날은 더 날카로워졌고, 기록의 매체는 더 단단하고 정교한 물질을 찾아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었는데, 대중들은 이제 길거리에서 돈을 내고 남의 목소리를 듣는 신기한 경험에 열광하면서도 동시에 이 기계가 가져올 보이지 않는 세계와의 소통이 자신들의 삶을 어떤 미지의 영역으로 끌고 갈지 설레는 공포 속에 다음 혁명을 기다리게 됩니다. 에디슨이 선보인 주석박 포노그래프가 신기한 장난감 수준에 머물렀다면, 1880년대에 접어들며 일어난 변화는 인류의 정신세계를 뿌리째 흔들어 놓는 거대한 사건이었는데,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과 찰스 테인터가 에디슨의 한계를 비집고 들어와 부드러운 밀랍을 입힌 원통형 기록 매체인 그래포폰을 세상에 내놓자 소리를 가두는 기술은 비로소 영속성이라는 날개를 달게 되었습니다. 한번 들으면 뭉개지던 과거의 소리와 달리
밀랍의 깊은 골 속에 새겨진 음성들은 수십 번을 반복해도 그 생생함을 잃지 않았고, 이에 자극받은 에디슨 역시 더욱 견고한 밀랍 원통을 개발하며 바야흐로 소리의 저장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눈부신 기술의 발전은 당시 대중들에게 축복인 동시에 형용할 수 없는 기괴한 공포로 다가왔는데, 생물학적으로 이미 숨이 멎어 차가운 무덤 속에 누워있는 사람이 기계의 태엽을 돌리는 순간 거실 한복판에서 생전의 목소리로 말을 건네는 상황은 당시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영적 체험에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육체는 사라져도 목소리는 이승을 떠돌며 기계 안에 유령처럼 머문다는 생각에 사로잡혔고, 실제로 빅토리아 시대의 심령주의와 결합하면서 이 축음기들은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내는 강령술의 도구처럼 여겨지며 밤마다 촛불 아래에서 기괴한 청음회가 열리는 풍경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대중의 막연한 두려움과는 별개로 자본의 논리는 소리라는 새로운 상품을 놓치지 않았는데, 1880년대 후반 미국 전역의 기차역과 유흥가에는 이른바 니켈 인더 슬로지라 불리는 동전 투입식 축음기들이 등장하며 오늘날 주크박스의 시초가 되었고, 사람들은 단돈 5센트를 내고 차가운 고무 튜브를 귀에 꽂은 채 기계 속에서 흘러나오는 누군가의 웃음소리와 오케스트라의 선율에 홀린 듯 빠져들었습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문명의 이기라고 찬양했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인간의 고귀한 음성을 기계의 노예로 전락시킨 타락이라며 비난을 쏟아냈고, 심지어 음악가들조차 자신의 연주가 영혼 없는 원통 속에 박제되는 것에 극심한 거부감을 느끼며 녹음을 거부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기도 했죠. 하지만 소리를 소유하고 싶다는 인간의 집착은 그 어떤 도덕적 저항보다도 강렬했기에 밀랍 원통은 불티나게 팔려나갔고, 사람들은 이제 집안 서재에 죽은 조상의 목소리나 유명 성악가의 노래가 담긴 원통을 마치 박물관의 전시품처럼 쌓아두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시간을 박제하는 행위가 대중화된 순간이었으며, 기록되지 않으면 사라지는 것이 당연했던 자연의 섭리가 기술이라는 칼날에 의해 무참히 깨져버린 역사적 전환점이었습니다. 소리는 이제 공기 중의 진동이 아니라 선반 위에 올려진 하나의 물건이 되었고,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이 진동을 더 많이, 더 편하게, 더 대량으로 소유하기 위한 또 다른 파괴적인 혁명을 조용히 준비하게 됩니다. 에디슨의 밀랍 원통이 소리를 가두는 데 성공하며 세상을 놀라게 했지만, 사실 여기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하나 숨어 있었는데, 바로 원통 하나에 소리를 한 번만 녹음할 수 있다는 지독한 비효율성이 발명가들의 머리를 아프게 만들었고, 유명한 가수가 노래 한 곡을 10,000명에게 들려주려면 똑같은 노래를 10,000번이나 불러야 하는 그야말로 코미디 같은 상황이 매일같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황당한 시대적 한계를 깨부수고 나타난 인물이 바로 독일 출신의 유대인 발명가 에밀 베를리노였는데, 그는 에디슨이 고집하던 입체적인 원통형 구조를 과감히 버리고 납작한 원반 형태의 눈을 돌리며 인류의 음악 감상 역사를 통째로 뒤바꿀 준비를 마쳤습니다. 베를리노는 아연판 위에 밀랍을 입히고 그 위에 바늘로 소리의 골을 새긴 뒤 산성 용액으로 부식시키는 아주 정교하고도 위험한 실험을 반복했고, 마침내 1887년 원반형 기록 매체인 그라모폰을 세상에 공개하며 소리의 대량 복제 시대라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젖히게 됩니다. 원통형은 복제가 불가능에 가까웠지만, 베를리노의 원반은 하나의 마스터판만 있으면 마치 붕어빵을 찍어내듯 수천, 수만 장의 복사본을 순식간에 만들어낼 수 있었기에, 소리는 이제 일부 부유층의 전유물을 넘어 길거리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값싼 상품으로 변모하기 시작했고, 이는 곧 거대한 음악 산업의 탄생을 알리는 서막이 되었습니다. 이 시기 사람들은 에디슨의 원통형 축음기와 베를리노의 원반형 그라모폰을 두고 어떤 것이 진정한 미래인지 치열한 갑론을박을 벌였는데, 음질은 에디슨의 원통이 조금 더 나았을지 모르지만 보관의 편의성과
압도적인 생산력을 앞세운 베를리너의 원반은 대중의 마음을 순식간에 사로잡으며 거실의 풍경을 바꿔놓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축음기 앞에서 고개를 갸우뚱하며 주인의 목소리를 듣는 강아지 니퍼의 그림이 담긴 His Master's Voice라는 로고가 이 원반 레코드판에 새겨지면서 소리는 단순한 기계적 기록을 넘어 죽은 주인과 교감하는 감성적인 매체로 대중의 마음속 깊숙이 파고들게 된 것이죠. 하지만 초기의 이 원반들은 태엽을 감아 돌리는 기계식 구조였기에 소리가 커질수록 지직거리는 소음도 함께 커졌고, 가수들은 나팔꽃 모양의 거대한 혼 속으로 목청이 터져라 노래를 불러야만 겨우 소리를 기록할 수 있는 고단한 작업 환경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제 집안에 나만의 오케스트라를 들여놓았다는 정복감에 도취되어 전 세계에서 쏟아져 나오는 레코드판을 수집하는 집착에 가까운 취미를 갖게 되었고, 이러한 열기는 보이지 않는 소리를 자석의 힘으로 제어하려는 또 다른 천재의 등장과 전기라는 새로운 마법이 소리에 깃들기 시작하면서 더욱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에디슨과 베를리너가 바늘로 표면을 긁어 소리를 새기는 물리적인 방식에 매달리고 있을 때, 북유럽의 덴마크에서는 인류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기상천외한 실험이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었는데, 덴마크의 에디슨이라 불리던 발데마르 포울센은 소리를 굳이 딱딱한 물체에 새기지 않고도 눈에 보이지 않는 자석의 힘으로 공중에 붙잡아둘 수 있다는 믿기 힘든 가설을 세우고 있었죠. 그는 피아노 줄처럼 가느다란 강철선에 전류를 흘려보내 소리의 떨림을 자성의 변화로 변환시키는 텔레그래폰이라는 장치를 발명해냈는데, 이것은 당시로서는 마법이나 다름없는 사건이었으며, 물리적인 마찰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소리를 기록한다는 발상은 녹음의 역사에서 가장 혁명적인 도약 중 하나로 기록되게 됩니다. 1900년 파리 세계 박람회에 등장한 이 기계는 당시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문화적 충격을 안겨주었는데, 바늘이 긁히는 지직거리는 소음이 가득했던 기존의 축음기와는 달리 아무런 소음도 없이 정적 속에서 맑고 투명한 인간의 목소리가 흘러나오자 박람회장을 찾은 관객들은 소름 끼치는 전율을 느꼈고, 심지어 당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제였던 프란츠 요제프 1세는 이 신비로운 기계 앞에 서서 직접 자신의 목소리를 남기며 인류 역사상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자기 녹음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습니다. 폴센의 이 발명은 소리가 단순히 물체의 표면에 새겨지는 상처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배열로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냈으며, 이것은 훗날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신용카드의 마그네틱 선이나 컴퓨터 하드디스크의 원형이 되는 위대한 발견이었던 셈이죠. 하지만 시대를 너무 앞서갔던 탓일까? 이 경이로운 발명품은 곧 거대한 장벽에 부딪히게 되는데, 당시에는 소리를 크게 키워주는 증폭기 기술이 발매되지 않았기에 강철선에 기록된 소리를 들으려면 귀에 밀착된 수신기를 통해서만 아주 작게 들을 수 있었고, 수 킬로미터에 달하는 무거운 강철선을 감아 돌려야 하는 물리적인 한계 때문에 대중화의 길은 멀고도 험난하기만 했습니다. 결국 이 기술은 음악 산업보다는 비밀스러운 통신이나 군사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듯 보였지만, 소리를 자석의 힘으로 길들였다는 이 짜릿한 경험은 수많은 과학자의 가슴 속에 지워지지 않는 불꽃을 남겼고, 이 보이지 않는 자석의 힘은 훗날 인류의 음악 감상 문화를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대한 폭풍을 준비하며 잠시 숨을 고르게 됩니다. 대중들은 여전히 깨지기 쉬운 레코드판과 부피가 큰 축음기에 매달려 있었지만, 과학자들은 이미 포울센이 남긴 자석의 흔적을 따라가며 더 가볍고 더 정교하게 소리를 가둘 수 있는 꿈의 소재를 찾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소리는 이제 단순한 진동을 넘어 보이지 않는 전기의 흐름을 타고 공중을 가로지르며 더 선명하고 더 강력하게 인간의 고막을 울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힘으로 소리를 지배하려는 인간의 집착은 이제 기계식 장치의 투박함을 벗어던지고 전자라는 미세한 입자의 세계로 발을 들이기 시작했으며, 그 문턱에서 소리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생명력을 얻게 될 운명에 처하게 된 것이죠. 지금이야 손바닥만한 스마트폰 하나로 미세한 숨소리까지 담아내는 것이 공기처럼 당연한 일이 되었지만, 1920년대 이전의 녹음실은 그야말로 육체적 고통과 처절한 사투가 벌어지는 전쟁터나 다름없었는데, 당시 가수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원반에 새기기 위해 거대한 깔때기 모양의 혼 앞에 서서 목청이 터져라 소리를 질러야만 했고,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그 좁은 나팔관 주변으로 다닥다닥 붙어 앉아 서로의 팔꿈치에 치이면서도 악기를 연주해야 하는 기괴한 광경을 매일같이 연출해야 했습니다. 드럼이나 베이스 같은 저음 악기들은 소리가 너무 커서 바늘을 치게 만든다는 이유로 녹음실 밖으로 쫓겨나기 일쑤였고, 소프라노 가수가 고음을 내지르는 순간에는 바늘이 원반의 골을 망가뜨릴까봐 녹음 기사가 가수의 등을 뒤로 밀쳐내야 했던 웃지 못할 풍경이 바로 불과 100년 전의 현실이었죠. 이런 물리적인 한계 속에서 소리는 늘 답답하게 갇혀 있었고, 고음과 저음이 모두 잘려나간 채 마치 코맹맹이 소리 같은 빈약한 흔적만을 남기고 있었는데, 1920년대 중반 벨 연구소와 웨스턴 일렉트릭의 엔지니어들이 보이지 않는 전기의 힘을 소리에 접목하기 시작하면서 인류의 청각 역사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들은 소리의 진동을 전기 신호로 바꾸어주는 마이크로폰과 이 미세한 신호를 수천 배로 키워주는 진공관 증폭기를 결합해 이른바 전기 녹음이라는 마법 같은 기술을 세상에 내놓게 되는데, 이것은 단순히 음질이 좋아진 것을 넘어 소리가 물리적인 압박에서 해방되어 전기라는 날개를 달고 자유롭게 날아오르기 시작한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1925년 처음으로 전기 녹음 기술이 적용된 레코드판이 시장에 나왔을 때 대중들은 그야말로 자지러질 듯한 충격에 빠졌는데, 나팔관 속으로 소리를 밀어넣던 시절에는 절대 들을 수 없었던 가수의 미세한 떨림과 악기들의 섬세한 잔향, 그리고 무대의 공간감까지 고스란히 안방으로 배달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가수의 목소리가 바로 곁에서 속삭이는 듯한 착각에 빠졌고, 이러한 기술의 변화는 음악의 문법 자체를 바꿔놓기 시작했는데,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지르지 않아도 마이크 앞에서 나직하게 읊조리는 크루닝 창법이 유행하기 시작했고, 이는 곧 대중음악이라는 거대한 장르가 탄생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소리는 이제 더 이상 기계와 싸워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전기의 흐름을 타고 부드럽게 흐르는 예술의 영역으로 진입했으며, 녹음실의 풍경 또한 땀 흘리며 소리 지르는 현장에서 정교한 전기 신호를 조율하는 현대적인 모습으로 탈바꿈하며 전문적인 엔지니어들의 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전기적인 소리의 투명함에 열광하며 이제는 소리를 단순히 기록하는 수준을 넘어 어떻게 하면 더 완벽하게 조작하고 가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또 다른 욕망을 품기 시작했고, 이러한 집착은 곧이어 독일의 어느 비밀스러운 연구소에서 개발되던 검은띠 모양의 신비로운 물질과 만나며 인류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소리의 혁명 속으로 밀어넣게 됩니다. 1940년대 초반 2차 세계대전의 포화 속에서 연합군 정보부원들은 매일 밤 라디오 스피커 너머로 들려오는 괴기스러운 현상에 머리를 싸매며 경악하고 있었는데, 분명히 베를린에서 실시간으로 연설하고 있어야 할 아돌프 히틀러의 목소리가 불과 몇 분 뒤에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다른 도시의 라디오에서도 똑같은 생생한 음질로 흘러나왔고, 심지어 오케스트라의 연주 소리는 잡음 하나 없이 너무나 완벽해서 마치 연주자들이 라디오 스튜디오 안에 직접 들어와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연합군이 가졌던 녹음 기술로는 레코드판이 긁히는 잡음 때문에 생방송과 녹음방송을 누구나 쉽게 구별할 수 있었기에 그들은 독일군이 공간 이동을 하거나
히틀러에게 똑같은 목소리를 가진 쌍둥이가 있는 게 아니냐는 터무니없는 의심까지 할 정도로 이 완벽한 소리의 정체는 전쟁의 승패를 가를 만큼 거대한 미스터리였습니다. 이 믿기 힘든 기적의 정체는 바로 독일의 전기회사 AEG와 화학기업 BASF가 극비리에 개발한 마그네틱 테이프와 이를 재생하는 장치인 마그네토폰이었는데, 사실 이 기술의 뿌리는 1928년 독일의 발명가 프리츠 플로이머가 담배 종이에 고운 철가루를 발라 소리를 자석의 힘으로 기록했던 아주 사소한 실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녹음기에 들어가는 무거운 강철선 대신 가벼운 종이에 산화철을 코팅하면 훨씬 더 정교하게 소리를 가둘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독일군은 이 기술을 가로채 군사 기밀을 전달하고 선전방송을 조작하는 강력한 심리전 무기로 활용했던 것이죠. 소리는 이제 단순히 기록되는 것을 넘어 권력의 의지에 따라 언제 어디서든 완벽하게 재현될 수 있는 복제된 현실로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1945년 프랑크푸르트의 한 라디오 방송국에 진입한 미국 통신부대 장교 잭 멀리는 그곳에서 운명적으로 마그네토폰 2대와 수십 개의 테이프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는 이 기계가 뿜어내는 압도적인 음질에 매료되어 부품을 샅샅이 분해해 미국으로 밀반입했고, 이 소식은 당시 최고의 스타였던 빈 크로스비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생방송의 압박에서 벗어나 골프를 치러 가고 싶어 했던 빈 크로스비는 이 마법 같은 테이프 기술에 거액을 투자했고, 덕분에 인류는 역사상 처음으로 편집이라는 신세계를 맛보게 되었는데, 가수가 노래를 부르다 실수하면 테이프를 가위로 잘라내고 다시 붙여서 완벽한 공연을 만들어내는 이 기만적이면서도 매혹적인 기술은 음악의 정의를 뿌리채 바꿔놓기 시작했습니다. 테이프의 등장은 단순히 음질을 개선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소리를 물리적으로 만지고 자르고 붙일 수 있는 물질로 완벽하게 통제하게 되었음을 의미했고, 이는 곧 여러 악기 소리를 따로 녹음해 하나로 합치는 다중 녹음 기술로 발전하며 현대적인 팝 음악의 문법을 완성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소리를 가둔 인간은 이제 그 소리를 재료 삼아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가공의 소리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으며, 대중은 테이프가 선사하는 이 인위적인 완벽함에 중독되어 가며 보이지 않는 소리의 파편들을 자신의 손안에 넣고 마음껏 주무르고 싶다는 더 강렬한 집착의 단계로 진입하게 됩니다. 이 검고 가느다란 띠 위에 새겨진 자석의 흔적들은 전 세계의 녹음실 풍경을 바꾸어 놓았고, 사람들은 이제 언제 어디서든 자신이 원하는 순간에 가장 완벽한 소리를 소환할 수 있다는 사실에 열광하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소유에 대한 집착은 거대한 녹음 장비를 거실로 끌어들이는 것을 넘어 더 작게, 더 가볍게 만들어 자신의 품속에 숨기고 싶다는 욕망으로 이어졌습니다. 소리는 이제 거대한 장치라는 감옥을 탈출해 인간의 일상 속 아주 깊숙하고 은밀한 곳으로 파고들 준비를 하고 있었으며, 그 변화의 물결은 곧 전 세계 모든 가정을 음악의 바다로 빠뜨릴 거대한 매체의 등장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테이프 기술이 녹음실 안에서 엔지니어들의 마법 지팡이가 되어가는 동안 대중들의 거실에서는 여전히 3분에 한 번씩 자리에서 일어나 레코드판을 뒤집어야 하는 번거로운 의식이 반복되고 있었는데, 당시 표준이었던 78회전 유성기 음반은 돌처럼 딱딱하고 무거운 데다 떨어뜨리면 유리처럼 산산조각이 나기 일쑤였고, 무엇보다 한 면에 담을 수 있는 시간이 고작 3, 4분에 불과해 교향곡 한 곡을 들으려면 수십 장의 판을 갈아 끼우며 흐름이 뚝뚝 끊기는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죠. 음악을 온전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끊김없이 듣고 싶다는 이 소박하면서도 간절한 갈망은 1948년 컬럼비아 레코드의 연구소장 피터 골드마크라는 인물의 집착과 만나며 비로소 앨범이라는 현대적인 음악 단위의 탄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골드마크는 소리의 골을 바늘기보다 더 가늘고 촘촘하게 파내면 같은 면적에 훨씬 더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기존보다 3배 이상 느린 33과
3분의 1 회전으로 돌아가는 마이크로 그루브 기술을 완성해냈고, 깨지기 쉬운 셸락 소재 대신 질기고 유연한 비닐 성분의 플라스틱을 사용하여 한 면에 무려 20분이 넘는 소리를 가두는 데 성공하며 이를 롱플레잉, 즉 우리가 흔히 부르는 LP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1948년 뉴욕의 월도프 아스토리아 호텔에서 열린 시연회에서 골드마크가 수십 장의 낡은 음반 더미 옆에 단 한 장의 LP를 세워놓고 교향곡 전곡을 완주해 보이자 현장의 관객들은 마치 마법을 본 듯한 충격에 휩싸였으며, 이것은 소리가 단순히 짧은 순간의 기록을 넘어 하나의 거대한 서사와 예술적 완결성을 가질 수 있게 된 역사적인 순간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LP의 등장은 사람들의 수집욕에 그야말로 기름을 부은 격이 되었는데, 이제 사람들은 거실 벽면을 가득 채운 레코드판을 보며 음악을 듣는 즐거움을 넘어 음악을 소유하고 있다는 강력한 시각적 만족감에 빠져들게 되었고, 음반사들은 이 커다란 종이자켓에 화려한 예술작품과 가사집을 채워 넣으며 음반을 하나의 종합 예술품으로 격상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눈부신 LP의 독주를 가만히 지켜볼 수 없었던 라이벌 회사 RCA 빅터는 이에 맞서 작고 귀여운 사이즈에 단 한 곡의 히트곡만 담을 수 있는 45회전 싱글 음반을 내놓으며 이른바 속도전쟁이라 불리는 치열한 표준 경쟁을 벌였는데, 결과적으로 LP는 클래식과 앨범 중심의 음악 시장을, 45회전 싱글은 젊은 층의 팝 음악 시장을 양분하며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음악의 황금기를 열어젖히게 됩니다. 소리를 소장한다는 이 지독한 집착은 이제 오디오 마니아라는 새로운 인종들을 만들어냈고, 사람들은 바늘이 긁고 지나가는 미세한 먼지 소리마저도 아날로그의 낭만이라 부르며 레코드판을 닫고 관리하는 정성에 삶의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음악은 이제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일회성 소모품이 아니라 내 책장에 꽂혀 언제든 내가 원할 때 꺼내볼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 되었으며, 사람들은 이 커다란 원판 속에 담긴 소리의 결을 따라가며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구축해 나갔죠. 그러나 소리를 향한 인간의 욕망은 결코 거실 안의 정적인 감상에 머물지 않았고, 이제 사람들은 이 완벽하게 가두어 놓은 소리를 자신의 주머니에 넣고 집 밖으로, 거리로, 산으로 가지고 나가고 싶다는 또 다른 불가능해 보이는 상상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전축과 깨지기 쉬운 LP판이 거실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던 196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소리를 감상한다는 것은 마치 경건한 의식을 치르듯 일정한 장소에 머물러야만 가능한 정적인 행위였는데, 당시에도 소리를 녹음할 수 있는 마그네틱 테이프 기술은 존재했지만 커다란 릴을 직접 손으로 끼워야 하는 번거로움과 툭하면 엉키고 끊어지는 연약함 때문에 이는 전문가들이나 부유한 마니아들의 전유물에 불과했죠. 하지만 1963년 베를린 라디오 박람회에서 네덜란드의 가전업체 필립스가 손바닥보다 작은 플라스틱 갑 속에 가느다란 테이프를 가둬놓은 컴팩트 카세트를 세상에 처음 공개했을 때, 사람들은 이 작고 볼품없는 물건이 인류의 라이프 스타일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혁명의 시작이라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당시 필립스의 기술자 루 오텐스는 주머니에 쏙 들어가는 편리함이라는 지독한 목표 아래 기존에 거대했던 릴 테이프를 소형화하기 위한 사투를 벌였고, 그 과정에서 소리의 질은 조금 떨어질지언정 누구나 어디서든 소리를 기록하고 들을 수 있게 하겠다는 파격적인 결단을 내리게 되는데, 더 놀라운 점은 필립스가 이 기술을 전 세계의 표준으로 만들기 위해 자신들의 특허를 무상으로 공개하며 소니를 비롯한 수많은 경쟁사가 카세트 테이프를 만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영리하고도 대담한 선택 덕분에 카세트 테이프는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이제 음반사가 만들어준 음악을 수동적으로 듣는 것을 넘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를 직접 녹음하고 자신만의 리스트를 만드는 믹스테이프라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소리의 역사에서 가장 민주적인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되는데, 전문가의 영역이었던 녹음이 길거리의 평범한 10대 청소년들의 손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며, 사람들은 이제 좋아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마음을 담은 목소리와 음악을 녹음해 선물하거나 금지된 노래들을 몰래 복사해 나누어 갖는 등 소리를 매개로 한 새로운 소통의 방식을 창조해 나갔죠. 특히 1970년대 후반 소니의 워크맨이라는 전설적인 기기가 등장하면서 카세트 테이프는 날개를 달게 되었고 사람들은 드디어 줄 이어폰을 귀에 꽂은 채 자신이 원하는 소리와 함께 도시의 거리를 활보하는 이동의 자유를 만끽하게 되었습니다. 소리는 이제 집안의 가구처럼 고정된 존재가 아니라 인간의 신체 일부처럼 어디든 따라다니는 그림자가 되었으며 사람들은 이 작은 플라스틱 조각 속에 자신의 청춘과 추억을 빼곡히 녹음해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집착에 가까운 애정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소리를 더 작게, 더 가볍게 가두려는 인간의 욕망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고 자석의 힘으로 기록되던 아날로그 신호가 가진 근본적인 한계, 즉 시간이 흐르면 음질이 변하고 테이프가 늘어지는 운명을 극복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이제 소리를 보이지 않는 숫자의 세계로 변환하려는 믿기 힘든 실험을 준비하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소리를 0과 1이라는 디지털의 암호로 바꾸어 영원히 변치 않는 완벽한 상태로 보존하겠다는 이 오만한 도전은 곧이어 무지갯빛으로 빛나는 음반 위의 작은 구멍들 속에 소리를 가두는 기적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사람들은 이제 지직거리는 잡음이 완전히 사라진 정적 속에서 솟아오르는 가장 순수한 소리를 만나기 위해 아날로그의 낭만을 뒤로하고 차가운 이성의 기술 속으로 발을 들이게 됩니다. 아무리 정교하게 깎아 만든 LP라 할지라도 바늘이 그 골을 훑고 지나갈 때마다 미세한 마모가 일어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었고 아무리 보관을 잘한 테이프라 해도 시간이 흐르면 자성이 약해지며 소리가 흐릿해지는 자연의 법칙 앞에서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늘 소리가 변해가는 것을 지켜봐야만 하는 안타까운 이별을 반복해야 했는데 1970년대에 접어들며 인류는 마침내 이 불완전한 아날로그의 굴레에서 벗어나 소리를 영원히 변치 않는 숫자의 감옥에 가두겠다는 그야말로 오만한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의 녹음이 공기의 떨림을 물리적인 흉터나 자석의 흔적으로 남기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소리를 아주 미세한 시간 단위로 쪼개어 그 높낮이를 0과 1이라는 디지털 신호로 치환하는 PCM, 펄스 코드 모듈레이션 기술이 등장하면서 소리는 비로소 물질의 한계를 벗어나 추상적인 데이터의 영역으로 진입하게 된 것이죠. 사실 이 혁명의 서막은 1972년 일본의 니폰 콜롬비아, 즉 데논, 엔지니어들이 세계 최초의 실용적인 디지털 녹음기인 DN023R을 선보이면서 시작되었는데 당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골도 없고 자석의 결도 보이지 않는 차가운 기계 속에서 어떻게 그토록 맑고 투명한 소리가 터져나올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으며 특히 녹음을 반복해도 음질이 전혀 저하되지 않는 복제의 완벽성을 목격한 음악가들은 이것이 인류가 소리를 다루는 방식에 있어 바퀴의 발명만큼이나 거대한 사건임을 직감하게 됩니다. 소리는 이제 긁히거나 늘어지는 물리적 실체가 아니라 컴퓨터가 읽어내는 정교한 수학 공식이 되었고 이는 곧 녹음실에서 발생하는 모든 잡음과 왜곡을 수학적으로 계산해 지워버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소리에 대한 인간의 지배력이 극대화되는 시대를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눈부신 디지털의 등장은 기존 아날로그 애호가들에게는 일종의 신성 모독처럼 느껴지기도 했는데 그들은 매끄럽게 연결된 소리의 파동을 억지로 뚝뚝 끊어 숫자로 바꾸는 행위가 소리의 영혼을 거세하는 것이라며 격렬하게 비판했고 실제로 초기 디지털 녹음들은 지나치게 차갑고 날카롭다는 평가를 받으며 아날로그와 디지털 사이에 치열한 가치관 전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중은 잡음 하나 없는 그 정적의 미학에 순식간에 매료되었고 음악 산업은 이제 이 거대한 데이터 뭉치를 어떻게 하면 더 작고 완벽한 매체에 담아 전 세계의 가정으로 배달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집착은 곧 소니와 필립스라는 두 거대 기업의 운명적인 만남을 이끌어내며
무지갯빛으로 빛나는 작은 음반 위에 인류의 모든 소리를 지각시키려는 기막힌 프로젝트로 이어지게 됩니다. 소리는 이제 공기 중으로 흩어지는 찰나의 존재가 아니라 영과 일로 구성된 견고한 정보가 되어 시간의 흐름조차 거스르는 영생의 길을 걷게 되었고, 사람들은 이 디지털이라는 마법의 숫자들이 가져올 완벽함에 대한 강박에 빠져들며 기존의 낡고 투박한 아날로그 기기들을 하나둘씩 창고로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완벽함에 대한 갈망은 단순히 음질이 좋아지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소리를 더 견고하게, 더 훼손되지 않게, 그리고 더 영원하게 보관하고 싶다는 지독한 소유욕으로 번져나갔으며, 그 욕망의 끝에서 우리는 마침내 바늘의 마찰조차 허용하지 않는 빛의 기술이 만들어낸 결정체를 만나게 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숫자로 기록된 소리가 빛의 신호를 타고 우리의 귀로 흘러들어오는 그 경이로운 순간은 이제 인류의 일상을 상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이끌고 가며 소리에 대한 모든 상식을 다시 쓰게 만들고 있었던 것이죠. 1982년 10월, 일본과 유럽의 가전 매장 쇼케이스에는 이전에 본 적 없는 기묘하고도 영롱한 무지갯빛 원반이 등장하며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는데, 소니와 필립스가 7년 넘는 공동 연구 끝에 내놓은 이 컴팩트 디스크, 즉 CD는 그동안 인류가 소리를 대하던 방식과는 차원이 다른 완벽함을 약속하며 등장했습니다. 당시 음반사들이 내건 마케팅 문구는 영원히 변치 않는 완벽한 소리였고, 실제로 바늘이 표면을 긁으며 소리를 내던 아날로그 시대의 숙명적인 잡음과 마찰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이 빛의 기술은 대중들에게 마치 미래 도시에서 온 외계의 선물처럼 여겨졌죠. 무엇보다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든 것은 CD가 들려주는 그 비현실적인 정적이었는데, 음악이 시작되기 전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던 지직거리는 예비음이 완전히 사라지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갑자기 악기 소리가 튀어나오는 그 압도적인 다이내믹 레인지는 청각의 혁명 그 자체였으며, 지름 12cm의 작은 음반 속에 베토벤의 합창교향곡 전곡이 단 한 방울의 왜곡도 없이 담긴다는 사실은 소리를 가두려는 인류의 집착이 도달할 수 있는 물리적인 정점에 다다랐음을 상징했습니다. 특히 CD의 수록 시간이 왜 하필 74분이었는가에 대한 비화는 지금도 흥미로운 미스터리로 남아있는데, 당시 소니의 부사장이자 성악가 출신이었던 오가 노리오가 베토벤의 9번 교향곡을 끊김없이 단 한 장에 담아야 한다는 지독한 예술적 고집을 부린 끝에 오늘날의 표준이 결정되었다는 이야기는 기술이 예술의 집착을 어떻게 구현해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먼지가 낄까봐 조심스레 레코드판을 닦던 수고로움에서 벗어나 손가락 하나로 원하는 곡을 1초 만에 찾아내는 편리함에 열광했고, 음반 시장은 기존의 모든 앨범을 CD로 다시 찍어내며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호황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하지만 이 완벽한 소리의 이면에는 차가운 디지털 신호가 주는 피로감과 아날로그의 따뜻한 질감을 그리워하는 이들의 보이지 않는 저항도 만만치 않았으며, 무엇보다 인간은 소리를 완벽하게 보존하는 것에 성공하자마자 이제는 그 소리를 물리적인 형태조차 없는 무형의 존재로 만들어 언제 어디서든 공기처럼 소유하고 싶다는 더욱 파괴적인 욕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든 공기처럼 소유하고 싶다는 더욱 파괴적인 욕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레이저빛이 음반 위를 훑으며 영과 일의 암호를 소리로 바꾸어 주던 이 경이로운 광경은 대중들에게 소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고체라는 믿음을 심어주었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디지털 데이터라는 존재는 소리를 물리적인 매체라는 감옥에서 완전히 탈출시킬 준비를 하고 있었고, 사람들은 CD가 선사하는 그 결벽에 가까운 깨끗함에 도취되어 가며 곧 닥쳐올 형체가 사라진 소리의 시대를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무지갯빛 원반이 주는 시각적 만족감에 깊이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소리를 가두기 위해 달려온 인류의 긴 여정은 이제 그 그릇마저 깨부수고 소리 그 자체를 순수한 정보의 바다로 던져버리려는 가장 대담하고도 위험한 도박을 앞두고 있었던 것이죠. 무지갯빛 CD가 영원한 소리의 제국을 건설할 것만 같았던 1990년대 초반, 독일의 어느 조용한 연구소에서는 인류가 수천 년간 지탱해온 소유의 개념을 통째로 증발시켜버릴 무시무시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프라우노퍼 연구소의 카라인칠 브란덴부르크 박사는 인간의 청각이 모든 소리를 다 듣지 못한다는 심리 음향학적 허점을 파고들어 소리 데이터에서 인간이 듣지 못하는 영역을 잔인할 정도로 도려내고 핵심만 남기는 기막힌 압축 기술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천 번의 실험 끝에 수잔 베가의 톰스 다이너라는 노래를 원곡의 10분의 1 크기로 줄이면서도 음질의 차이를 거의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마법 같은 알고리즘을 완성해냈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MP3라고 부르는 소리를 물리적 형체에서 해방시킨 보이지 않는 혁명의 시작이었던 셈이죠. 당시 거대 음반사들은 이 보이지 않는 작은 파일 쪼가리가 자신들의 견고한 성벽을 무너뜨릴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한 채 여전히 화려한 CD 자켓을 찍어내고 있었지만, 인터넷이라는 거대한 망이 전 세계를 연결하기 시작하자 상황은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게 되었는데, 1999년 숀 패닝이라는 18세 청년이 만든 넵스터라는 프로그램이 등장하며 전 세계인들은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된 MP3 파일을 서로 공짜로 주고받기 시작했고, 어제 발매된 유명 가수의 새 앨범이 몇 초 만에 전 세계 수백만 명의 하드디스크 속으로 스며드는 광경은 음악 산업 역사상 가장 경이로우면서도 공포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음악은 이제 돈을 주고 사야 하는 물건이 아니라 공기 중을 떠도는 정보로 변모했고, 사람들은 더 이상 CD를 사기 위해 줄을 서는 대신 밤새도록 모니터 앞에 앉아 0과 1의 숫자로 이루어진 소리의 파편들을 수집하는 새로운 집착에 빠져들게 된 것이죠. 이 시기 음악 산업은 유례없는 대혼란에 빠져들며 넵스터를 상대로 소송을 걸고 불법 다운로드와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이미 소리의 무게를 잃어버린 대중들의 욕망을 되돌리기엔 역부족이었고, 사람들은 이제 앨범 전체를 듣는 대신 마음에 드는 단 한 곡의 파일만을 골라 자신의 하드디스크에 쌓아두는 파편화된 감상의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소리를 가두던 견고한 감옥이었던 LP와 CD는 이제 거실의 장식품으로 밀려나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대신 자신의 주머니 속에 수천 곡의 노래를 담을 수 있는 MP3 플레이어라는 새로운 상자를 집어넣으며 언제 어디서든 나만의 거대한 음악 도서관을 통째로 들고 다닌다는 짜릿한 정복감을 만끽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소리를 소유하려는 인간의 집착이 물질의 영역을 넘어 데이터의 영역으로 완전히 이동했음을 의미하는 거대한 전환점이었습니다. 형체가 사라진 소리는 국경과 장벽을 허물며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전 세계로 퍼져나갔지만, 동시에 음악의 가치가 가벼워졌다는 비판과 창작자의 권리가 땅에 떨어졌다는 탄식 또한 도처에서 터져나왔고, 이러한 혼란 속에서 소리는 이제 단순히 내 컴퓨터에 저장하는 단계를 넘어 전 세계의 모든 소리를 언제 어디서든 꺼내 쓸 수 있는 거대한 접속의 시대로 우리를 이끌고 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소리의 파편들이 구름처럼 하늘 위로 올라가 저장되고, 우리는 그저 그 구름에 손을 뻗어 소리를 꺼내 듣기만 하면 되는 기묘한 미래가 다가오고 있었던 것인데, 소리를 향한 인류의 집착은 이제 소유의 무거움을 완전히 벗어던지고 공기처럼 가볍게 흐르는 소리의 바다를 꿈꾸며 또 다른 차원의 혁명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내 하드디스크에 수만 곡의 MP3 파일을 가득 채우고 뿌듯해하던 그 수집의 시대는 사실 인류의 녹음 역사에서 아주 짧은 찰나에 불과했는데, 2000년대 중반을 넘어서며 소리는 이제 내 주머니 속이나 책상 위라는 물리적 한계를 완전히 벗어나 저 하늘 위 보이지 않는 거대한 구름, 즉 클라우드 속으로 증발해버리는 기막힌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노래 한 곡을 갖기 위해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저장 공간을 확인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꿈꾸기 시작했고, 스웨덴의 한 작은 스타트업이었던 스포티파이가 2008년 세상의 모든 소리에 접속할 수 있는 권리를 구독이라는 이름으로 팔기 시작하면서 인류의 소리 정복사는 소유에서 접속이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법으로 넘어가게 된 것이죠, 이것은. 소리를 가두려 했던 지난 수천 년의 집착이 드디어 결실을 본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가장 허무해진 순간이기도 한데, 수조 원의 가치를 지닌 인류의 모든 음악 유산이 이제는 매달 커피 한두 잔 값만 내면 언제 어디서든 수도꼭지를 틀면 나오는 물처럼 쏟아져 나오는 음원 스트리밍의 시대로 진입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소리를 자신의 소유물로 박제하는 대신 공기 중에 떠다니는 수억 개의 소리 파편 중 자신이 원하는 것을 그때그때 낚아채어 듣는 마치 마법사와 같은 능력을 갖게 되었고, 이는 곧 앨범이라는 단위의 완전한 붕괴와 함께 플레이리스트라는 개인화된 취향의 조각들이 음악 시장의 새로운 주인이 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이 경이로운 기술의 진보는 인간에게 예상치 못한 집착의 부작용을 안겨주었는데, 바로 선택의 과부하와 알고리즘의 지배라는 보이지 않는 사슬이 우리의 길을 옥죄기 시작한 것이죠.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나보다 더 잘 아는 인공지능이 24시간 내내 내가 들을 소리를 추천해주고, 우리는 그 추천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수동적으로 소리를 소비하게 되면서 과거 한 장의 레코드판을 얻기 위해 며칠을 고민하고 설레하던 그 뜨거웠던 열망은 점차 식어가고, 소리는 그저 일상의 소음을 메워주는 배경음악으로 전락해버린 면도 없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리를 향한 인간의 집착은 결코 멈추지 않았으며, 이제는 단순히 기록된 소리를 듣는 것을 넘어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목소리를 창조하고, 심지어 죽은 자의 음성마저 현세로 소환하려는 가장 기괴하고도 매혹적인 단계로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소리는 이제 형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근원이 살아있는 인간인지 아니면 차가운 반도체 칩에서 만들어진 가상의 신호인지조차 구별할 수 없는 경계선에 서 있게 되었고, 대중들은 이 무한한 소리의 바닷속에서 영원히 변치 않는 진실한 목소리를 찾고 싶다는 또 다른 갈망에 휩싸이게 되는데, 이러한 기술적 진화는 곧이어 AI라는 전능한 도구와 만나며 우리가 꿈꿔왔던 영원한 삶의 도구로 소리를 활용하려는 거대한 실험을 준비하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소리의 파동이 이제는 인간의 영혼을 복제하고 시간을 되돌리는 타임머신이 되려는 이 순간에 인류는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 우리가 진정으로 가두고 싶었던 것은 소리 그 자체였을까요? 아니면 그 소리에 담긴 사라져가는 존재의 흔적이었을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소리를 가두는 것은 넘어 아예 죽음이라는 절대적인 이별의 병마저 소리로 허물어버리려는 기괴하고도 경이로운 도전이 소리 없이 진행되고 있는데, 20세기의 기술이 살아있는 사람의 목소리를 붙잡아 두는 것에 열중했다면 21세기의 기술은 이미 한 줌의 재가 되어 사라진 이들의 성대 근육과 호흡, 그리고 그들만의 독특한 발성 습관을 인공지능이라는 가상의 뇌에 학습시켜 현세로 다시 불러내는 이른바 음성 부활의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불과 몇 분 남짓한 과거의 저화질 녹음 데이터만 있다면 AI는 그 파동의 결을 정교하게 분석해 억만 개의 데이터 조각으로 분해한 뒤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문장을 그 사람의 목소리로 완벽하게 낭독하게 만드는데, 이것은 더 이상 기록의 영역이 아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창조의 영역이자 어쩌면 인류가 그토록 갈망하던 디지털 영생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고 있는 셈이죠. 실제로 최근 몇 년 사이 우리는 이미 세상을 떠난 전설적인 가수들이 신곡을 발표하거나 수십 년 전의 모습으로 돌아와 무대 위에서 살아있는 후배 가수와 듀엣곡을 부르는 충격적인 장면들을 목격해왔는데, 모니터 너머로 흘러나오는 그 익숙하고도 그리운 목소리를 듣는 순간 사람들은 전율과 동시에 형용할 수 없는 기괴한 슬픔을 느끼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기술이 준 축복이라 부르며 다시는 들을 수 없을 줄 알았던
사람하는 이의 음성을 듣는 위로의 기술이라 찬양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영혼이 떠난 육체의 껍데기만을 기계로 복제해내는 이 행위가 고인에 대한 모독이자 살아있는 자들의 이기적인 집착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리로 죽음을 극복하겠다는 인간의 집착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이제는 개인의 스마트폰 안에 부모님의 목소리를 학습시켜 사후에도 언제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서비스까지 등장하며 소리는 이제 과거를 추억하는 도구를 넘어 현재를 함께 살아가는 가상의 동반자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소리의 진위가 중요하지 않은 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내가 지금 듣고 있는 이 감동적인 연설이 실제 인물의 것인지 아니면 고도로 훈련된 알고리즘의 계산 결과물인지 구별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세상 속에서 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동시에 가장 위험한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목소리 하나만으로 타인을 사칭하거나 역사를 조작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가능성 앞에서도 인류가 이 기술에 매달리는 이유는 결국 사라지는 것에 대한 공포 때문일지도 모르는데 한번 내뱉으면 공기 중으로 흩어져 버리는 소리의 덧없음을 견디지 못한 인간은 이제 그 소리를 영과 일의 영원한 감옥에 가둔 것도 모자라 스스로 생각하고 말하는 생명력까지 불어넣으며 신이 되려는 꿈을 꾸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소리가 영원히 죽지 않는 세상, 즉 모든 이의 목소리가 데이터베이스에 박제되어 영겁의 시간 동안 울려 퍼지는 거대한 소리의 도서관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기술의 끝에서 인류가 마주할 것은 그리운 이와의 완벽한 재회일까요? 아니면 영혼 없는 기계음이 가득한 공허한 메아리일까요? 소리를 붙잡으려 했던 그 옛날 고대인들의 소박한 상상이 21세기에 이르러 죽음마저 비웃는 거대한 집착으로 변해버린 지금, 우리는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가두고 싶어 했던 그 목소리의 실체가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소리는 이제 기록을 넘어 존재의 증명이자 시공간을 초월하는 유일한 매개체로 우리 곁에 남게 될 것이며 그 속에서 인간의 욕망은 또 다른 불가능을 찾아 끊임없이 꿈틀대고 있을 것입니다. 기원전 동굴의 메아리를 신비롭게 바라보던 그 경외심에서 시작해 램프에 그을린 종이 위에 새겨진 가느다란 선을 지나 무지갯빛 CD와 형체 없는 MP3 그리고 이제는 죽은 자의 목소리를 부활시키는 AI에 이르기까지 인류가 걸어온 녹음의 역사는 사실 사라지는 모든 것을 사랑했던 인간의 처절한 몸부림과 다름없었습니다. 우리는 찰나의 순간을 영원으로 박제하기 위해 기계를 발명하고 자석을 길들였으며 빛을 쏘아 숫자를 읽어냈고 그 과정에서 소리는 단순한 진동이 아닌 인류의 기억이자 감정이며 때로는 권력 그 자체가 되기도 했죠. 수천 년 전 얼어붙은 말의 신화를 꿈꾸던 선원들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이 거대한 소리의 제국 안에서 이제 인간은 소리를 가두는 것에는 완벽하게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소리가 흔해지고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목소리를 소환할 수 있는 시대가 되자 우리는 그 소리 한마디 한마디가 가졌던 진실함과 그 속에 담긴 절실한 호흡의 가치를 잊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손안의 스마트폰에 수만 곡의 노래를 담고 있어도 정작 마음을 울리는 단 한 줄의 선율을 찾기 위해 방황하고 죽은 이의 목소리를 기계로 되살려내면서도 살아있는 이들과의 진심 어린 대화에는 서툴러진 우리의 모습은 소리를 소유하려는 집착이 낳은 또 다른 그림자일지도 모르죠. 인류는 소리를 완벽하게 가두는 데 성공했지만 그 소리에 담긴 인간의 영혼까지 온전히 붙잡아 두는 것에는 여전히 실패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소리를 가둔 인간은 더 이상 무엇을 남기려 할까요? 어쩌면 미래의 녹음 기술은 소리 그 자체가 아니라 소리를 들을 때 우리가 느꼈던 그 찰나의 감정과
뇌세포의 떨림까지 통째로 기록하려는 더 지독한 집착으로 이어질지도 모릅니다. 소리의 역사는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막 새로운 막을 올린 셈이며 우리가 내뱉는 이 순간의 말들이 훗날 어떤 형태의 유산으로 남아 미래의 인류에게 전달될지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소리를 붙잡으려는 인간의 이 아름답고도 기괴한 집착이 멈추지 않는 한 우리의 목소리는 어떤 방식으로든 시간의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 누군가의 귓가에 영원히 머물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소리는 흩어지지만 인간의 갈망은 사라지지 않기에 이 위대한 기록의 서사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숨소리 하나까지 놓치지 않고 역사의 한 페이지를 빼곡히 채워나가고 있습니다.